네, 안녕하세요. 네, 월간 그로스 파이낸스 네 번째 시간, 네, 재무 계획 수립. 네, 오늘은 매출 추정 쪽을 집중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에, 사실 분석도 하고, 관리계 체계도 수립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경영 데이터를 잘 모으고, 네, 뭔가 계정 처리를 잘 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데이터들을 토대로 계획을 잘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재무 계획을 잘 수립해서 계획대로 잘 운영을 하는 회사가 사실 재무 관리가 잘 되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보통 저희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업 목표해서 매출 목표 뭐 이런 것들은 잘 세우시긴 하는데, 첫 번째, 이 매출 목표 자체가 많이 흔들리긴 합니다. 네.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아주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것 때문에 목표 세우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재무 목표의 어려운 점은 매출 목표만 수립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코스트 목표도 세워야 되는 거죠. 뭐 원가, 직접비, 고정비 이런 수익 구조별로 이제 계획까지 쓰는 게 원래 이제 통합적인 재무 계획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다 세워서 관리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재무 계획을 포기하고 그냥 계획 없이 막 운영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계획이 없어도 우리 회사는 잘 나갈 수 있다.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사실 계획이 없이 운영하시는 거는 이제 나침반 없이 아니면 계기판 없이 네,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관리가 잘 되는 회사다 이렇게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튕겨나가는 것들 이런 것도 분석도 하고 이제 개선 계획도 수립하고 하려면 어찌됐든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이 목표 대비 실적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지 이런 관점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재무 계획에서 필요한 거를 좀 살펴보자면 일단은 당연히 매출 목표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보통은 매출 목표는 잘 세우시는데 이 재무 목표, 즉 코스트 목표를 잘 못 세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매출 목표에서는 사실 위로 올라가는 거는 리스크가 아닙니다. 네, 위로 올라가면 행복하죠. 네, 일단은. 하지만 재무 목표를 봤을 때는 위로 올라가는 것도 리스크고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리스크입니다. 네, 일단 위를 생각해 보면 매출이 올라가면 저희가 인력도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사무실 같은 이 리소스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네, 충분한 뭐 투자금이 있느냐, 인력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리소스 점검 차원에서 일단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그 매출이 올라가면 뭐 저희가 텐트를 치고 살던 뭐 일용직 알바를 구해서 하던 어찌됐든 해결이 됩니다. 당연히 리스크 관점에서는 떨어지는 게 리스크겠죠. 네, 그래서 떨어질 때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매출이 떨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비용을 뭐부터 줄일 것이냐, 원가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인건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관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대부분의 리소스가 인력이다 보니까 이 인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잘 안 됐을 때 뭐부터 줄일 것이냐, 뭐 이런 관점들을 좀 견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면, 지금 정상적 시점에서 바라보면, 아주 객관적으로 잘 평가를 할 수 있다가도, 실제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는 이상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이게 내가 지금, 충분히,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돼서, 마치 주식시장에서 물타기를 하듯이 예, 막 이렇게 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서 아, 뭐 좀만 더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낙관론을 피다가 그대로 이제 망가지는 뭐 이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향후에 비관이 생겼을 때 비관한으로 이 리스크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선제적으로 좀 예측을 하고 그랬을 때 이런 일을 하자라고 약속을 해놓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 가서 그거를 저희가 약속해 놓은 대로 실행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기준은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정상적일 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했었어. 안 되면 이렇게 하자고 했었어. 약속을 했었어. 근데 이런 기준을 잡는 것 자체가 그래도 조금은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 계획이 이런 관점에서 좀 중요할 거고요. 재무 계획은 크게 보면 손익 계획이 있고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는 자금 계획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흑자 구조를 내고 있다 하더라도 돈이 돌지 않으면 네, 당장 이제 사업에 대해서 중단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뭐 이런 케이스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재무 계획은 물론 손익도 있지만 작은 계획도 중요하다. 네. 그리고 작은 계획이 대표적인 게 런웨이 같은 관리도 사실 작은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현재 비용 구조를 가져갔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작은 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회사들은 어느 정도는 플랜을 잡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그 정확도가 이제 얼마나 잘 맞느냐, 그냥 대략적인 계획이냐, 세부적인 계획이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무회계 관리 체계를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데이터가 그동안에 모였던 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비즈니스 플래닝을 하는 게, 결국에는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업 목표를 하나만 잡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여러 단계로, 잘 됐을 때, 아주 잘 됐을 때, 조금 안 됐을 때, 아주 망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좀 세부적으로 하면 할수록 가능성은 좀 높아지겠죠. 그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 플랜이 좀 필요하고, 시나리오 플랜을 하기 위해서도 데이터 축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주, 2주, 3주 때 진행했던 이런 데이터 관리들이, 요런 이제 계획 쪽에서 좀 풀려서 좀 계획을 정밀화시키고 계획을 잘 그 미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데이터 관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선 이 그 데이터의 결산이나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재무계획 목적을 보자면 앞으로 계획 기간 동안 네, 우리가 어떻게 소요 자금과 조달을 할 건지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은 이만큼인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사업 운영을 매출을 하고 뭐 비용을 쓰고 이런 것들이 잘 굴러갈 것인가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이고요. 그래서 매출 계획과는 차이점이 있는 게 우리 리소스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현금적 측면에서 뭐 보통 제조업이든 유통업이든 저희가 먼저 재고를 사와서 네, 그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고객한테 팔고 수급하는 데까지 기간도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현금 흐름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쳐줄 수 있겠느냐. 네, 아니면 뭐 이제 그 3PL을 쓰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캐파가 되느냐. 네, 매출만 무작정 늘어난다고 가능하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이제 재무 목표, 그냥 단순히 사업 목표에서 재무 목표로 올라가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무 계획은 그래서 일단 기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금이나 뭐 이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받쳐주는지를 평가하는 구조가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라는 부분이랑 어쩔 수 없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들을 쓸 거야 이런 약속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기준이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100억 벌기 위해서 70억의 예산이 필요해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70억은 들어갔는데 100억을 달성하지 못하고 90억밖에 못했다. 네, 이렇게 되면 성과평가 기준상에서 100억이라는 기준상에서는 미달을 한 겁니다. 네. 근데 거꾸로 우리가 70억을 썼는데 뭐 이런저런 비용을 약속한 대로 썼는데 110억을 달성해 버렸다. 이러면 우리가 10%나 더 했네.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110억을 썼지만 80억을 썼다. 네, 이렇게 되면 조금 애매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잘했긴 했지만 우리 예산보다 10% 이상 초과했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평가할 건지 이런 식의 이제 고민들이 시작이 되는 게 재무 계획의 의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타트업의 재무 계획의 한계는 더더욱이 경영 예측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최적 계획의 재무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스타트업들은 오늘이 이만큼 팔더라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이 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많이 드리는 말씀이 사실 스타트업들은 이런 식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네, 스타트업의 계획은 사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된다고 막 농담 삼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이 정도는 아니고 실제로 느낌은 어떤 식으로 스타트업은 매출이 성장을 하냐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점프, 네, 발생해서 이렇게 가다가 점프로 하락하는 경우도 생겨요. 네, 그러다 또 뭐가 만나서 점프,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인데 실제로는 네, 이렇게 좀 점프 같은 개념들이 더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서 계획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그 자리를 잡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이런 데들이랑은 차이점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네, 스타트업은
이제 불확실성이 세다 보니까 이 다양한 시나리오가 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롱텀으로 가면 어차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쇼텀, 분기, 그 다음에 당장 이제 올해 말, 막 이런 식으로 좀 그 기간을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좀 갖춰오면서 그거를 이제 관리하시고, 이런 관점으로 재무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힘들지만 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 계획의 종류는 일단 단기 손익 계획이 있고, 장기 손익 계획이 있고, 작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 자금 수준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기, 네, 3개월 내에 우리가 현금이 부족하지 않을까? 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별도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익 계획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 단기 손익 계획은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뭐 8월, 9월 이렇게 됐다면 이제 올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1년 내에. 네. 그래서, 이제 몇 개월 동안, 네, 어떻게 되고, 연말에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단기 손익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손익 계획은 분기나 월 단위, 뭐 이렇게 해서 좀 세세하게 갈 거고, 세부 사업부나 프로젝트 단위까지 좀 관리계 관점으로 준비를 해서 좀 꼼꼼하게 세우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해서 예산안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활용도 되고요. 세부 단위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세우면 되지 장기 손익계획을 별도로 구별을 합니까? 라고 보시면 이 위에 보시는 그림 때문입니다. 저희가 IR 같은 걸 할 때, 뭐, 향후 3년, 최소 3년, 뭐, 길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겁니다. 뭐, 이렇게 뿌리는 이런 IR 자료들이 꼭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관리에게 단기 하듯이 세부적으로 수립하면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네. 데이터도 없고요. 네.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원가 이런 개념도 없고, 비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인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단기 손익계획처럼 이렇게 세부적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간으로 우리가 주 매출이 성장하는데 대략적으로 비용이 이 정도 소모가 될 겁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미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 손익계획과 단기 손익계획이 보는 관점이 달라서 결국에는 이 두 가지는 별도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우리가 진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계획이랑 IR이나 이런 데서 뿌리는 계획은 별도로 한다. 이걸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IR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좀 회사가 잘 성장한다는 그림을 보여주려면 약간은 오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 다 잘 될 거예요. 뭐 이렇게 뿌리는 게 IR이지. 정말 이제, 우린 진짜 리얼하게 갈 겁니다. 막 이렇게 해서 IR 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대표님도 계시겠지만 아주 솔직하게 네, 저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약간은 오버해서 프로젝션을 해도 알아서 VC나 AC에서 깎아줍니다. 네, 니네 너무 과해 막 이러면서 깎아주기 때문에 IR은 그래도 조금 네, 약간 기대치를 네, 넣어서 하시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 계획을 수립할 때, 뭐, 작은 계획을 하던, 네, 계획을 하던, 장기 손익 계획을 하던, 이 세 가지를 추정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매출 추정입니다. 결국에 재무 계획도 결국에 매출 추정이 중요하긴 합니다. 탑 숫자가 찍혀야 그 다음에 비용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비용을 먼저 하고 탑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매출에 맞춰서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리소스를 박아넣는다 이런 관점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라는 추정 자체가 아무리 재무여도 네, 이 그 매출 추정을 하는 거 자체는 중요성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매출만 있다고 해서 재무계획이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비용 구조를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은 원가란 직접비. 네,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는 비용들. 네, 원가는 아주 직접적일 거고, 변동비나 직접비 같은 경우도 퍼센테이지 개념으로 자, 우리가 100억을 팔 때는 광고비가 한 10% 들었는데 200억 팔면 그래도 10%로 가면 한 20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매출과 대비로 비율이 가는 것들, 뭐 인건비, 마케팅비, 뭐 입점 수수료, 로열티 뭐 이런 것들은 어찌됐든 원가는 아니지만 조금 장기로 봤을 때는 매출과 이제 맞아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같이 추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이 늘어났을 때 같이 늘어난다. 이렇게 추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정비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네, 저희가 뭐 그 사무실 임차료를 낸다든지 아니면 이제 고정 인력들, 경영관리 인력들 뭐 이런 인력들은 매출이 늘어난다고 그게 즉각적으로 비례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매출이 아주 늘어나서 인원이 많아지고 이러면 사무실도 옮겨야 되고
우상향을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네, 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도로 추정을 합니다. 고정성 인건비, 뭐 임대나 자가유지비, 뭐 거기에 이제 기계 설비 같은 거 살게 되면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은 그 이제 고정비나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별도로 추정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찌됐든 이런 이 고정비라는 인식이 좀 덜하신 이유가 우리가 매출이 늘어나면 인원이 같이 늘어나는 거라는 이제 인식이 잡히시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약간 변동비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마저도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관리 인력 쪽은 고정성 인력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R&D 센터라든지 이런 코스트 센터와 그다음에 실제로 매출과 유관된 프로핏 센터의 인력은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에 기여하는 애들은 원가는 직접비 개념으로 인건비를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나 이제 뭐 R&D나 뭐 이런 쪽으로 고정성으로 가는 쪽들은 고정성 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런 관점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이 중에서 원가나 직접비, 그 다음에 비용 추정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매출 추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출 추정은 가장 정확한 방법은 영업팀이 하는 겁니다. 네, 영업팀이 우리의 거래처들을 싹 조사를 해서 내년에 어느 정도 발주하실 것 같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보고 그거를 취합해서 바텀업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매출 추정하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문제점은 뭐냐면 그게 일단 정확할 것이냐. 다들 추정값이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뭐 CEO가 되실 수도 있고, 사업부 담당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쨌든 자기 실적을 잘 가져가고 싶기 때문에 뻥튀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 보입니다. 재무관리 입장에선. 네. 그래서 자, 올해 100억 했는데 내년 매출 목표 좀 세워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뭐 200억, 300억짜리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은 뭐 그러면 좋겠는데 네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이게 실제로 매출이 200억이 되는 거야? 막 이런 관점들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백데이터를 요구를 하는 게 재무 담당자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자, 백데이터 요구를 했는데 납득이 됩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데이터를 봤을 때 진짜로 막 늘고 있고 저희가 채널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아마 일단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데이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얼토당토한 숫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단계에서는 재무 담당자도 매출 추정을 할 방법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려면 저희는 데이터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니네가 준 데이터를 나는 잘 미트를 못하겠다. 내가 이렇게 추정한 바를 제시를 함으로써 너랑 이거를 조율해 볼게. 이런 과정을 가야 불필요한 싸움과 논쟁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담당자가 매출 추정을 과하게 갖고 왔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추세치를 이용한다, 매개 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 같은 걸로 추정을 한다. 네, 이런 다분히 사실 대기업이 있으면 사업 기획팀이 할 만한 일들을 스타트업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재무팀이 수행을 해서 네, 하는 경우들이 CFO나 재무팀장님들이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네, 방법들을 좀 살펴볼 건데, 네, 요거는 제가 준비한 엑셀 파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거를 추정하려면, 네, 당연히 일단 매출 실적부터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5년 초 기준으로 3년 정도에 우리가 월로 뭐 11억 9천 팔았고, 13억 2천 팔았고, 이런 매출 실적을 확보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4년 말로 돌아가서 25년을 한번 추정해 보겠다라고 했을 때 방법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네, 첫 번째는 트렌드적인 방법. 네, 즉, 우리 매출 추이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추이를 봤을 때 자, 물론, 제가 일부러 요거는 그 골프 사업 같은 거를 좀 예시 들었어요. 왜냐면 여기는, 시즈널리티가 있죠. 봄과 가을에 잘 나가고, 겨울엔 잘 안 나가고, 네, 여름에도 조금 떨어지고, 뭐 이런 시즈널리티가 있어서 일부러 좀 이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자, 트렌드를 보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이 정도 늘어나고 있으면 앞으로도 이 정도 늘어나겠지. 이렇게 보는 게 트렌드 분석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월별 성장률. 그러면 어떤 때는 늘어나는 달도 있고, 어떤 때는 줄어드는 달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쭉 평균 내보면, 아, 우리는 한 15% 정도는 그래도 월별로 계속 성장을 해왔네. 네, 이렇게 하고, 마지막 기준으로 15%를 쭉 밀어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15%씩 쭉 상승하면 2012년 말에는 한 148억까지 가네요. 네. 근데 이렇게 추정을 하면 만약에 우리가 꾸준히 늘어나는 회사다라고 하면 그냥 고민 없이 네, 이렇게 추정을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리는 계절성이 좀 있어. 네. 이렇게 되면은 잘 좀 추정하는 게 이상한 것 같아. 예를 들면 이쯤 되면 원래 3, 4월에 쭉 올라와야 되고 8월, 9월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 잘 모르겠네. 이거는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 이렇게 전달 대비로 하지 말고 전년 대비로 하자. 네. 전년 동기 대비. 그래서 1월 달은 1월 달끼리 비교하고 2월 달은 2월 달끼리 비교하고 이런 관점입니다. 네. 2월 달은 2월 달끼리 비교해서 성장률을 보자. 그러면 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성장률이 훨씬 더 세네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이 곱해주는 값도 전년 대비 숫자에다가 저성장률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1월은 24년 1월 대비 50% 상승.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작년 대비 50%가 거의 이제 그 동일한 네, 시점에서 상승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요거는 좀 시즈널리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3월, 4월도 들어가고 8월, 9월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추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하나 방법은 이제 모델을 사용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만약에 데이터가 진짜 많다 이러면 이 트렌드 모델을 이런 ETS 모델이나 시계열 모형이나 이런 통계적 기법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그냥 쭉 밀어버렸는데, 이 시계열 모형들도 이 시즈널리티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즈널리티를 대략적으로 주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적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돌려봤는데. 그래서, 아무튼 데이터가 많다라고 한다면 통계적 기법으로 추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공통점들은 어쨌든 실적 대비 트렌드를 보고 트렌드로 예측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방법. 보통 네, 저희가 네이버 트렌드 이런 데 가시면 검색어 순위 이런 게 있는데 네이버 트렌드 가서 검토를 해보시면 실제로 골프 이런 거 쳐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을에 확 올라오고 네, 5월 달에 올라오고 이런 트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네이버 검색어는 소비자의 행동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검색어가 올라왔을 때 매출이 올라온다 이런 그 개념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지금은 여기는 제가 이제 골프라고 쳤지만 만약에 우리 브랜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브랜드 이름을 치면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 브랜드의 매출과 연관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특히 B2C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는 이 조회수, 네, 네이버 트렌드에 나오는 숫자랑 매출이랑 기가 막히게 잘 맞아. 이런 경우는 이런 그 매개 변수, 그러니까 즉 참고할 수 있는 변수를 또 두고 개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얼만큼 네, 매출을 할 수 있을 거냐 추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조회수가 되게 우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이제 심리 지수, 네, 운동복이랑 좀 우리가 잘 맞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된다면, 그런 숫자들을 놓고, 이렇게 회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모델링을 하는 거죠. 통계적 모델링을 해서, 네, 제가 뭐, 이번 시간에 요 통계를 설명드릴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모델을 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조회수가 한 단위 올라갈 때마다 매출액이 0.93억씩 증가해. 9,300만 원씩 증가해. 네. 그리고 심리 지수는 떨어질 때마다 반대로 작동하는데 요건 좀 이상하네요. 네. 요거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을 조회수가 올라갈 때마다 9,200만 원씩 증가해.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운동복은 같이 모델링을 하면 얘가 떨어지는 이유는 얘가 지금 설명력이 없어요. 네. 약간 이제 생각보다 우리가 소비자 심리 지수랑은 별로 유관이 없네.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일단 조회수로 갑시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델을 만들면 거꾸로 활용도 가능하겠죠. 자, 우리가 조회수를 1단위 올리는데 마케팅 비용이 5천만 원이 든다. 네. 이렇게 됐다면, 조회수를 올리면은 9,200만 원 이득인데, 뭐, 무한정 가진 않겠지만, 당분간은 그렇게 써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고, 마케팅 비용을 투자해서 4천만 원의 플러스 이득을 얻을 수 있겠죠. 조회수를 올리는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관점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4월 달, 뭐 9월 달 이런 봄, 가을에 이 조회수를 확 올리는 프로모션을 얼마 정도의 집행을 하겠다. 그랬을 때 매출이 얼마 올라갈 거다. 이런 식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역시 매출 추정이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뭔가 기가 막히게 잘 맞는 변수가 있다. 뭐 산업 변수가 있든지 아니면 환율이랑 뭐 있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랑 뭐 이런 조회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맞는다라고 한다면 이 방법을 통해서 매출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점유율 방법입니다. 네, 저희가 실적이 있겠죠. 그래서 3년 동안 팔아봤던 게, 자, 일단 22년에는 255억 팔았고, 네, 23년에는 387억 팔았고, 24년에는 626억을 팔았는데, 전체 시장 대비 우리 마켓쉐어가 0.6, 1.0, 1.4였다. 네, 그리고 총 시장 규모는 이랬다. 이런 게 조사가 된다면, 자, 내년 목표를 세우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객관적인 숫자를 그냥 딱 찍는 것보다 마켓쉐어 추정하는 게 사실 현실적입니다. 네, 우리가 마케팅이나 이런 활동을 뭘 할 거고 이런 비용을 태울 건데 그래서 마켓쉐어를 0.4 정도 뺏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네, 이렇게 구하면 이런 이제 전체적인 시장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우리 회사가 속한 산업의 그 상장사들의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네, 그런 보고서들을 보시면 이런데 보통 시장 그 추정을 합니다. 아, 골프 산업은 패션 골프 산업이나 골프 산업은 요 정도까지 원래 한 430억 정도 시장이었는데 460억까지 갈 것 같아. 그 요런 이제 전체적 숫자를 여기서 구할 수가 있고요. 네, 요거를 토대로 우리 마켓쉐어를 구하면 역산해서 우리의 매출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사업 계획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작년 매출을 통해서 월로 쫙 뿌려보면, 우리는 829억을 요 정도 월 추이로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매출을 하게 됩니다. 매출 추정을.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쓰는 게 좀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방법들도 뭐 매출 추정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시장이 쭈그러들거나 아니면 거꾸로 시장이 막 두 배, 세 배 폭발하는 데서 이 우리만의 숫자를 가지고 매출 조정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산업 전체의 숫자에서 마켓 셰어를 가져가는 이 모델 자체가 되게 유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내립니까? 네, 뭐 세 개 다 해볼 수도 있겠죠. 네, 우리가 트렌드도 해보고, 매개 변수로도 해보고, 점유율 같은 걸로 해보고, 뭐 이래서, 이거 평균 때리면 한 750억 정도, 760억 정도 나오겠네? 그러면 올해는 우리 그래도 한 800억 해보자. 750억에서 800억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게 합리적인 수준의 매출 추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추세도 이용하고 매개 변수도 이용하고 점유율도 이용해서 네,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그래서 네가 가져온 숫자가 합리적이 아니야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매출 추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비용 구조를 쌓아서 재무 계획으로 연결하시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재무계획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재무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탑 숫자를, 이제 그 재무관리 관점에서, 데이터 관점에서 이제 추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용을 채워서, 뭐 원가 고정비, 직접비 뭐 이런 걸 채워서 실질적으로 재무계획을 한번 완성해 보고, 그 다음에 재무계획을 이용해서 뭐 예산 관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관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 월간 크로스파이낸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네, 알찬 내용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